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27번째 질문을 보면은, 여기 키워드에는 이제 다대 마스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 나라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고,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몇 주 전 우리나라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마스크의 수요가 높았습니다. 일본의 드라마나 예능 등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길거리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이에 따라 외출 시 마스크를 챙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청정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미세먼지가 없는 화창한 날씨라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꽃가루가 날린 2, 3월 봄철뿐 아니라 사시사철 마스크를 사용하는 문화를 일명 다떼 마스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애용하는 것인가요? 예전부터 일본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이상하리만큼 마스크를 자주 쓴 일반인들을 보고 궁금했는데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마스크에 대해서는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쓰는가 이렇게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 사회 안에서도 이런 조사들 뭐 인터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글쎄 이제 여러 측면에서 물론 이게 기능적인 면에서 뭐 꽃가루라든지 일본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그런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봄철에 꽃가루가 날리면 저도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들도 꽃가루가 굉장히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그래서 그 꽃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기침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마치 감기처럼 더군다나 눈에도 눈물을 줄줄 뭐 흘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꽃가루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꽃가루들 뭐 그런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떼라는 그런 용어가 붙어서 다떼 마스크라고 하는 거죠. 이 다떼의 한문을 보면은 이달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예요. 그쵸? 근데 이 자는 묵음이에요, 묵음. 발음이 되지 않는 그 표음 문자 아니면 읽히지 않는 문자에서 묵음이고 다떼는 요 달자를 다떼라고 읽어요. 근데 요 다떼라는 거는 뭐 사전을 찾아보면 멋을 부리다, 허세를 부리다 뭐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럼 달자가 멋부리다 뭐 이런 걸 통하지 이제 그렇게 의아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는데 이 다대는 사람의 성씨를 따와서 다대 마사무에 다대 마사무네라는 언제죠? 에도 시대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1567년에 태어나 1636년에 죽은 일본의 다이묘가 있었어요. 다이묘가 있었는데 그 다이묘의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따서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이 용어는 다떼라는 이 용어는 다떼 마사무네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그에 얽힌 일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와서 좀 이렇게 허세를 부리다, 멋부리다 이런 말로 이렇게 와전이 돼서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멋스럽게 멋부리고 허세를 부리고 이제 그럴 때 다떼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다떼라는 마스크에 다떼라는 걸 붙인 건 아마 그냥 멋으로 허세로 조금 이렇게 그런 의미로 쓰는 마스크를 이제 다떼 마스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닷대는 여러 가지 닷대 오또꼬라든지 뭐 닷대는 남자들을 이렇게 좀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럴 때 뭐 닷대 오또꼬라는 말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닷대 메가네, 이 닷대 메가네는 안경 알이 없는 그런 그 메가네는 안경이죠. 그래서 앞에다가 닷대라는 용어를 붙인 거는 그냥 멋으로 쓰는 안경 알은 도수가 없는 그런 이제 안경을 탈 때 가리킬 때 닷대 메가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용어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다테 마스크는 자기 얼굴을 가리기 위한 그냥 좀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좀 누구한테 보이기 싫은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얼굴을 누구한테 보이기 싫거나 내 표정을 좀 감추고 싶을 때 그때 쓰는 마스크 뭐 이런 의미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그 2010년 요 10년을 전후로 그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그 TV에서도 패널들이 나와서 그런 다테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걸 분석을 왜 그럼 이런 다때 마스크를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물론 이제 내가 좀 다 내놓고 싶지 않은 세상의 어떤 세상하고 좀 이렇게 내가 좀 분리되고 싶은 차단하고 싶은 나의 모든 것을 민낯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요런 심리적인 그런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게 뭐 학술 논문으로 그 나온 것도 아니고 해서 너무 막 구체적으로 이런 이유에서 일본들은 마스크를 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뭐 기능적인 꽃가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도 왜 뭐 세수 안 하고 어디 나가거나 조금 나를 가리고 싶을 때 가지고 싶을 때 마스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심리하고 비슷한 심리로 닷대 마스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소 지향형 일본인. 일본의 문화라고 하면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일본의 바탕이 되는 특징적인 문화는 그들의 축소지향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큰 것은 작게, 복잡한 것은 단순하고 간결하게, 퍼져 있는 것은 하나의 중심점에 집약하고자 하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는 그들의 생활 속에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습니다. 히나닌교, 아네사마 인교와 같은 각종 인형들을 비롯해 갸루국, 손바닥만한 책 등 다양한 미니어처들은 대표적인 축소지향적 문화의 산물입니다. 커다란 부채를 접어서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든 쥘부채,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버린 혁신적인 발명품 워크맨, 뛰어난 기술의 트랜지스터 및 반도체, 밥상을 하나의 통 안에 집약시킨 벤또, 세상과 자연을 작게 축소해 표현한 정원, 대자연을 집약시킨 그들의 꽃꽂이 문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부터가 한자를 본보기로 하여 그것을 간소화한 문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일본의 언어 문화에서도 이러한 축소지향적인 성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모콘, 파소콘, 콤비니와 같이 긴 단어를 축약해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모나 도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뒷내용을 생략해버리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 곤니치와에서도 이 텐기데스네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들이 큰 것을 미의 상징으로 여기고 숭배하며 확장지향적 성향을 보이는 것에 반하여 일본은 오히려 축소, 단순화, 집약을 추구하는 독특한 문화를 보이는 것에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게 이렇게 그 질문을 하면서 뭐 대답이 필요 없을 만큼 쭉 설명을 구체적으로 아주 잘 해줬는데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배경 뭐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유, 배경을 이제 일반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그 내놓는 그런 이야기들은 일본은 이제 섬나라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그런 게 아주 일반적인 대답이죠. 근데
단순히 일본인들을 그렇게 뭐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에서 오는 그런 영향으로 그렇게 축소지향적인 아니면 뭐 좀 상징적인 이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단순화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좀 어렵고 여러 가지 그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인들의 자연관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왜 일본인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축소해 놓으려고 하는지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을 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 일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 일본인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또 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가 아마도 추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관에 대해서 한중일 삼국을 비교를 해볼 때 일본인들은 예를 들면 어떤 자연을 아까도 이제 나왔듯이 이 정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그런 자연을 내 집 안에 두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것에서 이제 정원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연을 뭐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자연을 내 집 안에 다 한꺼번에 두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정원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그 정원을 보면 작은 산, 뭐 작은 연못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아주 커다란 그런 자연을 응축해서 축소해서 그렇게 작게 만들어 놓죠. 집안에 연못을 만들어 놓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연못이 없다면은 뭐 석정이라고 해서 일본은 이제 돌로만 된 흙이나 돌로 된 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흙이나 돌로 이루어진 그런 정원도 굉장히 뭐랄까 다른 나라의 정원들과는 또 조금 독특하죠.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 그런 정원을 두려고 하는 거, 집안에 자연을 옮겨 놓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일본인들에게는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좋다. 이 자연이 오늘 좀 내가 자연을 누리고 싶다 할 때는 그걸 그대로 재현하죠. 그쵸? 산이 있으면 그 산을 그대로 내 집 앞에 갖다 옮겨 놓는다든지, 뭐 강이 있으면 그 강을 그대로, 그래서 아주 스케일이 커요. 그쵸? 그런 자연을 있는 그대로, 어디 가서 아주 굉장한 조금,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연을 봤다. 그러면 그런 자기가 가진 권력, 재력 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자연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는 게 중국인들의 그런 자연관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인 자연관을 그러면은 이제 좀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자연관은 정말 좋은 자연이 있다. 그러면 어떡하죠? 보따리를 싸들고 그 자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뭐 정자를 짓는다든지 해서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자연을 향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속성을 지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슨 서원, 무슨 그런 게 많잖아요. 자연이 경관이 좋은 곳에 아예 정자를 지어서 아니면 아예 그곳에 뭐 내가 집을 짓던지 해서 거기에 가서 직접 내가 내 몸을 거기에 두고 거기에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자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연관 하나만 보더라도 한중일 삼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본의 자연관이 이렇게 좀 독특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섬나라이기 때문에 라는 일반적인 이유를 쓰더라도 아무튼 자연관이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이런 게 좀 구분되고 다르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은 축소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지녔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질문을 이제 올려준 요 내용들,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 질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잘 되새겨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일본인들은 축소지향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째 질문은 저는 일본인의 혼내와 다테마에, 더 정확히는 일본인의 연락, 답장 문화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번 겨울에 학교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간 뉴질랜드에 갔습니다. 그곳의 어학원에서 저는 인생 처음으로 일본인과 대화를 나눴고 매일 같이 지냈기 때문에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SNS 계정을 만들어 일본인 친구와 문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자를 보내면 처음에는 하루 뒤
뒤에 답장이 오고 그 친구의 문자에 제가 다시 답장을 보내면 그 친구는 3일 뒤에 답장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저와 계속 대화를 하고 싶다며 어떻게 지내냐고 저에게 안부를 물었고, 제가 답장에 고맙다며 그 친구의 안부도 궁금하다고 보냈더니 그 친구는 더 이상 영원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SNS 게시글은 계속 확인하였습니다. 주변의 한국인들에게 일본인 친구와의 문자 내용을 보여줬더니 다들 그 친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다 가식이었던 것 같다고, 좀 무섭다고도 반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보였던 호의적이고 친절한 행동이 그저 거칠애였다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일 이후로 일본인이 친절한 걸 그대로 믿기 힘들고 일본인과 친구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일본인은 대부분 답장이 느리며 읽고서 바로 답장을 보내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까봐 답장을 일부러 늦게 보내기도 한다는데, 유튜브에서 영상을 더 찾아보니 일본으로 간 각국의 사람들도 또한 일본인의 이러한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행동에 상당히 당황한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이런 행동의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일단 혼내 다테마에라는 그 용어를 질문자가 썼어요. 그래서 혼내 다테마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다고 했는데, 혼내 다테마에는 저희가 이 첫 번째 질문에서 혼내 다테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했죠. 그래서 혼내 다테마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하지 않겠고, 이 질문자가 얘기했던 그 친구의 반응, 일본인의 반응은 일반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일본인들이 아무리 혼내 다테마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그 이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이런 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외인 것 같고, 이거하고 혼내 다테마에하고 이제 굳이 결부를 시킨다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상대가에 대해서 객지에서 또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좀 호의적이고 친절한 행동을 서로 보여서 이 친구가 나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글쎄 이거를 꼭 뭐 혼내 다테마에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랬다가 조금 그게 관심사가 좀 덜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일본인들이 혼내 다테마에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테마에로 사람을 처음에 대할 때는 다 그 혼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혼내 다테마에 부모 자식 간에도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 혼내 다테마에가 있다고 해서 아주 진솔한 그런 우정을 나누기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도 한국인 친구보다는 사실은 대학 때는 대학을 일본에서 다닌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학 친구는 일본인 친구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혼내 다테마에가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 친구들을 대하면 얼마든지 진솔한 그런 그 우정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진솔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혼내 다테마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처음 1번으로 질문했던 혼내 다테마에 관한 그 내용을 좀 참고하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일본 만화를 많이 좋아했고 또 친구들과 매일 만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유학한 친구한테 만화책과 그 주변 기기를 사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짧은 여행으로 일본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 건물에 그려진 만화 캐릭터들도 많았고 자동차에 그려진 만화 캐릭터들이 많았습니다. 쭉
계속 조금 요 문장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관계로 생략을 하고, 그래서 만화 시장의 부상은 일본인들에게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만화가 일본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요거를 이제 그 만화 일본 시기별로도 달라요. 물론 일본의 만화 시장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은 뭐 시기별로도 다르고 또 분야별로도 다르고, 그래서 딱 얼마만큼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숫자라든지 아니면 그 크기를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좀 한국과 다른 점을 하나 여기서는 얘기를 할게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 아니 뭐 만화, 뭐 어떤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국가가 전혀 서포트하지 않아요. 정부나 지자체나 국가가 전혀 서포트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어떤 개인 아니면은 뭐 기업이 가진 그 능력으로도 충분히 세계 시장을 점령을 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굉장히 또 지자체라든지 국가가 정부에서 일본 이런 애니메이션 시장을 이제 서포트를 하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제 그렇게 좀 뒤를 따라가는 그런 형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다른 거는 과거에 일본에서 그 개최되었던, 아니면 일본에서 개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게 어디에서 주체가 되어서 개최되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으나, 이런 무슨 대회가 있잖아요. 그쵸? 무슨 뭐 게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 대회가, 그 디지털 국제 대회가 있어요. 디지털 국제 대회가 있는데, 과거에 한 20년 전, 10년 전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 그런 디지털을 사용한 그런 국제대회의 랭킹들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1, 2, 3위를 다 차지를 해요. 그럼 이 한국인들 어디에서 고용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느냐면, 다 일본에서 스카웃을 해가요. 이제 이런 경향을 볼 때, 한국에서는 그런 인력들을 서포터 인력들을 지켜줄 만한 그런 그 인플라가 지금 좀 덜 돼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마찬가지로 인력들, 그런 그 디지털 아티스트들이라든지 뭐 이런 인력들을 한국에서 과연 그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이들의 성장을 같이 함께 지켜봐 줄 수 있고, 같이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었나를 생각을 해볼 때, 글쎄, 아직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 시장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떤 측면에서든 그 애니메이션 시장,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시장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일본이나 미국에 한국이 뒤따라 좀 뒤처지는 그런 현상들. 근데 그 뒤처지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뒤처지지만, 개인적인 그런 뭐 디지털 아티스트들이라든지 게이머들이라든지 이런 그 인적 인플라들은 한국이 월등히 또 앞서간다는 거. 자,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는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정해서 한번 해석을 좀 해봤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문화. 저는 한국의 아르바이트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유학하기 전부터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여행을 자주 왔었습니다. 그때 밥을 먹으러 갔을 때 한국의 알바생들이 대부분 일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보는데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에 유학을 와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고 손님이 안 계시면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이 따로 휴식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일하면서 밥을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일해도 손님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지 생각해서 처음에 놀랐고 적응이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손님이 안 보이는 데에서 식사를
하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식점에서도 마감 시간이 안 되었는데도 직원분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거나 자유롭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저도 그것에 익숙해지긴 했는데 여행으로 처음 왔을 때는 태도가 좀 나쁘고 무섭고 불쾌감을 느낀 한편에 한국의 알바생들이 부러웠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장면을 자주 봤지만 저도 방학 때 일본에 돌아갔을 때 느낀 것은 일본인들은 아르바이트를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부담도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서 태도가 나쁜 사람을 만나보니까 제가 좋은 기분은 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도 일할 때는 기분 좋은 접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야만 한국 아르바이트는 마음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전 일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 알바생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꼈겠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르바이트 문화와 일본의 아르바이트 문화 좀 다른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조금 한국은 너무 자유스러워서 조금 기본적인 예의, 손님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일본은 너무 타이트해서 좀 편안하게 알바생들이 너무 까다롭지 않게 좀 일을 했으면 좋겠고,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는 저는 여기 한 번 옛날에 식당에서 일을 하는 그 셰프가 식당의 그 메뉴를 가지고 한국에 소개를 하러 여러 명이 뭐 사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레스토랑 여러 사람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 음식을 만들고 이제 그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행사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직원이 굉장히 열성적이고 해서 저 직원은 얘 월급은 많이 줘야 되겠다. 어쩜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할까 했는데 더 너무 깜짝 놀란 게 그 식당의 알바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바생이 자기도 이제 가고 싶다고 한국에 이런 그 음식을 소개하는데 자기도 참가하게 해달라고 해서 자기가 항공료는 자기가 부담하고 이렇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알바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책임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일본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일본의 알바생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 책임감이 직원들 정식 직원 못지 않아요. 정식 직원 못지않고 딱딱 그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또 그런 엄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자유스럽지 못하고 얽매여 있고 그런 딱딱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은 알바생들은 글쎄 그만큼의 물론 한국인 알바생들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이런 자유스러운 자유분방한 이런 그 분위기 환경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게 구분을 한다면 그 어떤 게 장점이고 좋은 점이라고 이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죠. 서로 일본의 알바 환경 또 그 한국의 알바 환경이 갖는 장단점이 각각 있겠죠. 이런 걸 또 좀 절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에서 아주 그렇게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건 직원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문화 이런 것들은 조금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31명, 지금 한 명이, 원래 정원이 32명인데, 31사람이 질문을 올려줬어요. 그 질문을 올려놓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질문을 올려야 합니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줬던 그런 그 수강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한 명은 글쎄 누군지 한번 제가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아무튼 31명의 그런 질문들을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충분히 자료 조사를 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질문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이 질문을 가치 있는
질문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에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 아무튼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느라고 수고했고, 대답을 찾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되고, 저도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게 학술적으로 뭐 이렇게 좀 자료가 나와 있는 그런 게 좀 드물다 보니까 제가 대답을 명확하게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대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게 일반화되면 또 대중화되면 학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그런 대답들이 나오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제 일본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의 입장이 된다면, 아니면 전공자로서의 그런 일부분으로 이제 어떤 연구를 추진을 계속 한다면,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크게 활용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